일본 과학 기술은 거품이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벨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일본이 그럴 리가 있나? 뻥치시네, 국뽕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한국일보가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 소재 국가별 수입 비중. 와, 일본 대단합니다. 91.9, 43.9, 93.7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재만 보더라도 한국 제조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의미를 깊이 파악하지 않고 숫자의 1차적 외형에 90, 50 이런 숫자에 지레 겁을 먹고 일본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생존자 편향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이 그림은 2차 대전 당시에 아슬아슬하게 살아서 돌아온 미군 전투기 그림입니다. 빨간 것은 총탄 자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개 및 꼬리 부분에 수많은 총탄 손상이 보입니다. 조종석, 이 조종석 부분에는 별로 총탄 자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분석을 하면 날개 및 꼬리 부분에 추가로 쇠판을, 장갑을 덧대야 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내려서 실행하기 직전에 이 기체 분석을 총괄했던 연구원이 아니다, 조종석과 엔진 부분을 오히려 집중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분의 논지에 따르면 어차피 비행기 각 파트가 적군 총탄에 총알을 맞아가지고 손상을 입을 확률은 비슷한데 돌아온 비행기에서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총탄 흔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적군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 순식간에 치명타를 입고 격추되어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무릎을 탁 치게 되시죠? 만약 이 훌륭한 연구원이 아니었으면 편향된 데이터 분석으로 쓸데없는 곳에 두꺼운 갑판을 덧대서 더욱더 많은 비행기가 느려 터져가지고 더 많이 총알을 맞고 격추될 뻔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분석을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합니다. 일제 부품과 소재가 90%니 50%니 숫자를 기록한 것은 기술 내재적인 이유보다 지리경제학적, 문화경제학적 이유가 훨씬 더 큽니다. 비기술적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다른 나라들 모두를 그 숫자만큼 압도하는 그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일제 부품보다 더 좋은 부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독일 업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원활한 부품 수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어가 부담스럽습니다. 독일어나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중소기업 경영 가뜩이나 힘든데 따로 뽑아야 돼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문화, 비언어적인 상호 이해에서 악수할 때 고개를 숙이면서 악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화 형식이라든가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일본 사이에 문화적인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윗사람에 대한 예의라든가 회의 장소에서의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여러분들이 다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 처리할 때 스피드와 관행이 매우 다릅니다. 여기는 정말 노동권을 확실히 지키고 엄청난 휴가 기간, 그리고 정속을 지키는 그런 확실한 노동 관행을 갖고 있는데 납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관행이 없잖아요. 이게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속 뒤집어지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어서 선적이 되어서 부품이 온다 하더라도 그 거리 훨씬 더 길고요. 비용이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부품 도입 이후에 메인테넌스나 AS 부분에서도 역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비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완제품에 반영되는 비용 부분이 더 커진다는 거죠. 바로 6번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유럽 제품이 압도적으로 일제보다 낫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EUV용 반도체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서 네덜란드 ASML처럼 압도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 모두를 상쇄하고도 남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안 갖고 있으면은 비품질적 판단 요소에서 일본 업체와 일본 제품이 유럽을 압도하는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는 판단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일제 부품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덕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학의 무역의 기본 원리입니다. 일제를 쓰면은 곧바로 우리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친일파라거나 일본을 특별히 좋아해서 나빠서 우리나라 기업이 일제 부품을 많이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 경제학적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일제의 경쟁력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이 경쟁력으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약진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제 이와 같은 가벼운 운동화를 벗고 무겁고 튼튼한 운동화를 신고 뛰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벼운 운동화가 말이죠. 예고도 없이 벗겨지는 아주 중요한 때에 예고도 없이 벗겨지는 그런 운동화, 믿을 수 없는 운동화, 리스크 자체인 운동화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운동화에서 경쟁력 없는 운동화로 판명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중장거리 레이스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고 비록 좀 무겁지만 매우 튼튼하고 안정성 높은 제3국 운동화를 신거나 우리 자체 내의 강력한 비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운동화를 개발해서 그걸 신어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화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보험을 들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결코 일본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력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생존과 발전과 도약을 위한 경쟁력 보강 관리 측면에서 일본 부품 소재에 의존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원래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이 정도 지위를 가질 만한, 누릴 만한 독자적 내재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한국의 후원 하에 형성된 경쟁력입니다. 한국의 후원이 없으면, 한국과의 협력이 없으면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크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18년 기준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를 한번 보시죠. 미국이 100이라고 할 때 유럽연합이 94.8이고 일본이 88, 한국이 77, 중국이 76. 이게 객관적인 기술 내재적 경쟁력입니다. 일본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기술 내재적으로는 사실 이 정도의 위상일 뿐입니다. 기술 경쟁력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더 우월한 세계시장 지위는 한국과의 협력에 의존해서 확보된 겁니다.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이 탈일본을 완료하면 일본은 급속히 쪼그라들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의 위상을 급속히 찾아간다는 것은 말만 들으면 뭔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런 것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거품이 뻥 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준다는 것이죠. 일본 기술은 사실 거품이었을 뿐이고 한국 경제는 이 거품을 부풀렸던 가늘고 긴 대롱이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 경제 대롱이 이 거품을 만들고는 쏙 빠져나와서 이제 그 거품을 뽁 눌러서 터뜨릴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요나라 니폰.